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슈퍼미네랄 요오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준호 선생님과 또 우리 황성혁 선생님이 집필하신 슈퍼미네랄 요오드에 대해서 많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언제 이 슈퍼미네랄 요오드에 대해서 특별히 유방암 환우분들이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이나 유방암이나 특별히 여성 호르몬 기관에 생기는 종양을 억제하고 없애는데 탁월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출판사와 이 또 두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는지? 여성 호르몬 기관에 생기는 혹들, 요오드로 무엇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 안 하셨네, 뭐. 기억 하나도 안 나시네, 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기관에 생기는 혹들. 자, 여성 호르몬 기관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유방, 또. 네. 남자분들은 전립선. 이런 호르몬 기관에 생기는 혹들을 무엇으로 줄일 수 있다? 요오드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유방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요오드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시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제가 개론만 살짝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요오드를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요오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고대에는 요오드가 어떻게 이제 치료가 되었는지 요오드를 사용해서 치료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2700년 전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초책인 펜차오라고 하는 약초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요. 한국의 동의보감 같겠죠. 이 펜차오에는 이 요오드가 갑상선 비대와 종양 그리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해초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요오드로 종양 치료에 다시마를 추천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늘마을의 아침에 식단마다 천연 후코이단인 다시마를 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환경과 토양에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스피루나 같은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드시는 국이며 밥이며 이 모든 국물 소스에 미역, 다시마, 표고 뭐 이런 채소수에 이 다시마를 넣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종양 치료에 다시마가 상당히 효과적인 요오드 치료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이고 또 요오드로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와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이집트 의학 문서인 에버스 파피루스라는 이 의학 문서에는 유방암에 해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도 역시 미역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방암의 종양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요. 또 기원전 460년에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갑상선 종을 치료할 때 요오드를 해초를 많이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기원전 400년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치료사인 케흥이 갑상선 비대증에 해초를 사용해서 많은 갑상선 비대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고대사가 그렇다면 현대의 요오드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골 솔루션이 있는데 1829년 프랑스에서는 장 루골, 왜 루골 솔루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루골 솔루션을 쓰면서도 이거 왜 루골이야? 그냥 무슨 이거 뭐 의약품 이름이야? 뭐 화학 요소 이름이야? 화학번호 이름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는데 바로 프랑스의 의사 장 루골이 지금도 우리가 대중에게 많이 쓰이는 액상 요오드가 바로 이 루골 솔루션인데요. 원래 이 루골 솔루션은 그 루골 용액은 결핵을 치료할 때 쓰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을 소독할 때도 루골 솔루션을 쓰고 또 갑상선 질환에도 루골 솔루션을 각종 결핵이나 매독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때도 루골 솔루션이 감염을 예방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게다가 척추나 뼈, 고관절 질환, 여러분들 통풍, 동상, 또 화상이 있을 때, 후두에 염증이 있을 때, 천식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바르고 먹고 요오드를 활용하실 때 이 루골 솔루션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뼈에 통증이 있는 분들, 유방에 염증이 있는 분들, 이럴 때 이제 루골 솔루션을 도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183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요오드가 아마 그 당시에는 매독 치료제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50%가 매독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아마 감염되었겠죠. 요오드가 매독을 호전시켰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 없이 매독으로 생긴 뇌병변을 수술할 때는 의료과실로 간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오드가 굉장히 수술에서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뇌병변을 수술할 때 상당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명한 후기 인상파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네요. 누굽니까? 고흐의 작품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한때 알코올 중독과 매독을 앓고 있는 여성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매독을 앓고 있던 동생 테오에게 요오드를 직접 추천했을 때 이 요오드로 굉장히 치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오드는 이만큼 각종 감염 치료제로, 매독 치료제로 여러 가지 그 전염성이나 감염성 질환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1840년에 프랑스에서는 그 알프레드 벨포라고 하는 프랑스의 닥터가 요오드로 유방과 난소 질환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합니다. 어디와 어디? 유방과 난소 질환을 치료하는데 당시 의사들은 유방통이나 유방에 낭종을 가진 여성들에게 요오드를 유방에 바르라고 많이 처방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직접 부풀은 유방이나 난소 병변에 요오드를 인젝션 주사하기도 했고요. 그때 수백 명의 유방암 환자가 요오드로 회복이 된 사례들이 수없는 임상 사례가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1899년 미국에서는 당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던 의학 교과서가 바로 머크 매뉴얼입니다. 이 머크 매뉴얼은 종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로 요오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요오드는 미국 남북 전쟁 때는 군인들이 요오드를 이렇게 물통처럼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요오드통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각종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이 되었고요. 특별히 전립선 질환, 그리고 치질. 누가 치질이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초를 쓰셔도 되고, 감초로 좌약하셔도 되고, 요오드를 쓰셔도 되겠는데요. 유방통, 유방낭종,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때도 요오드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보면요. 여기 1920년에서 1930년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자기네 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 우유에 요오드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공 캠페인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외품을 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이오다인 스테이트 또는 아이오다인 프로덕트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요오드 주고 요오드가 생산되는 줄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여기 있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우리 동네는 요오드가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요오드가 생산되는 지역이야 라고 자랑하느라 번호판에다가 아이오다인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오드가 인체에 좋은 성분으로 항염증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오드가 수많은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오드 하면 미역, 김, 다시마, 해초류 뭐 이 정도. 요오드 결핍이면 뭐 갑상선 질환이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상선보다 유방 쪽에, 그리고 난소 쪽에, 그리고 전립선 쪽에,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인지장애 쪽에.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오드가 부족할 때 갑상선 질환이 오는데 특별히 갑상선 비대나 결절,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세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을 파괴하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저하증의 대표적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고요. 또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대사가 항진되면서 여기 보니까 뚜껑 올라가는 증세가 나옵니다.
심박수가 증가해요.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이거 제 증세 아닌데.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고 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막 떨리고요. 이거 뚜껑 올라가는 증세죠. 가끔 원장님이 저보고 당신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야. 뭐든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욕심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그레이브스 갑상선염.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바로 요오드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요오드를 과다하게 먹기 때문에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유사과학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오드가 결핍되고 그 다음에 빵에 요오드 대신 브롬을 넣어서 그리고 불소 치약이나 불소 함유된 그런 환경 독소 중독에 의해서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요오드 결핍이 심해질수록 희한하게 요오드가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비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없나, 특별히 전립선 환자분들은 갑상선하고 같이 따라가죠. 자, 그런데 내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셔서 내가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갑상선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안에 녹아있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수치로 확인해서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뚜껑이 잘 열리는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지를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특별히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무엇으로 검사하냐면 TSH는 뭐냐면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그 다음에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TSH 검사고요. 그 다음에 T4나 프리-T3, 리버스 T3와 같은 갑상선 혈액을 검사하는 4가지 검사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TSH와 T4 두 가지만 측정해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걸로도 정확하지 않을 때는 4가지를 다 검사하시면 여러분들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기능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검사가 있고 갑상선 혈액 검사가 있고 두 번째 24시간 소변 요오드 브롬 불소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고 세 번째 체온이 내가 36.5에서 36.7 정도 노말 수치인지 요거를 체크하게 되겠고 갑상선 기능증의 대표적인 증세가 바로 저체온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갑상선 기능 유무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주로 이제 내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 있나 없나 여러분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어떤 증세가 옵니까? 머리가 자꾸 생기나요? 저하증일 때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 다음에 체중이 자꾸 물만 먹는데도 살찐다고 하고 고지혈증이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TSH, 다시 말하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자꾸 자극하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고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니까 TS 수치가 낮은 줄 아시는데 저하증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많이 분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어떤 증세가 오는가? 체중이 어떻게 돼요? 빠지고. 제가 이 뚜껑 열리는 걸 볼 때 이런 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체중 감소는 아니네. 그 다음에 또 신기항진, 심장이 씩씩대고 자주 흥분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하고 그래서 약간 히스테리컬한 간호사들이 히스테리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아니에요. 자, 이 신경이 과민하면 갑상선 아니야? 다 이렇게 의심할 만큼 이런 대표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 오는 증세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적게 분비하도록 자극하겠죠.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 초음파 사진을 한번 뒤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요오드를 적용했을 때, 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좀 이 초음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갑상선 염증성 결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빨간 화살표에 보면 약간 요 라디오 팩하고 라디오 루센트한 부분, 까맣고 하얀 부분에 여기 약간 결절이 보이십니까? 약간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갑상선 염증성 결절이 있는 환자에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요오드 수치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오드를 적용한 다음에 1개월 후에는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결절이 여기 있던 결절이 뭉글뭉글해지면서 풀어졌고 3개월 후에 보니까 초음파로 보니까 보이세요? 결절이? 풀어졌죠. 요오드가 갑상선 결절에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이고요. 또 여기는 갑상선 암 환자입니다. 갑상선 암 환자의 초음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본인이 이제 갑상선 암 환자가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용량 요오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요오드 요법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과 영양요법입니다. 영양요법 가운데 하나의 요소가 바로 요오드 요법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분에게서도 여기 보시니까 빨간 화살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종양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환자에게 이제 강력한 고용량 요오드와 해독제를 복용을 했을 때 여기 보시니까 밑에 보니까 보이세요? 종양이 어때요?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눈이 안 좋으셔서 침침하셔가지고 잘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네. 저만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예, 이 델타 요오드가 지금 이제 항암 작용을 한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선과 이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50대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자꾸 살찐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정말 많이 먹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다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저처럼.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 후에는 상위 단추 채우는 게 이게 옆구리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몸이 힘들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특히 더 부어요. 그녀는 규칙적인 식사보다 한번 먹으면 폭식하고 안 먹을 땐 팍 굶어버리고 집안 내력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대부터 LDL이 250 이상이었습니다. LDL이 정상 수치가 100 이상이죠. 자, 운동에도 흥미가 없고 매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니까 맨날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자분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왔는데 24시간 소변 요오드 불소 검사 결과 요오드 수치가 62%가 부족하더랍니다. 요오드 수치가 62%가 결핍이 되어 있는 아주 심한 요오드 결핍 상태라 건강에 좋은 채식 위주의 식사요법과 함께 요오드를 하루에 50mg 정도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더라? 자, 졸려오세요? 여러분들 요오드가 부족하신가 봅니다. 자, 피로가 회복이 되고 목 주위가 슬림해지고 근력이 회복이 되고 근육처럼 무기력하던 사람이 근력이 회복이 되고 또 특별히요, 요오드가 부족할 때 갱년기 증세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열이 올라오는 경우도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세로 알고 있는 안면 홍조도 사라지게 됐고 또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시원하게 슉슉슉슉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서 고지혈장약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에게 있어서 요오드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겨울에 하수도가 얼어서 물이 얼어버려서 잘 흐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오드 결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뭐예요? 체온이 떨어지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할까요? 안 할까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혈이 여기저기 뭉치겠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확 올라가고 자, 그래서 요오드 결핍과 콜레스테롤 수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서 요오드 수치를 이 갑상선 유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별명이 Poor Man Thyroid Test,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는 뭘로 하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갑상선 수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오죽하면 의료비가 얼마나 비싸면 그 오바마 케어 법안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대신 갑상선 검사 대신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서 Poor Man Thyroid Test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 대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서 이 갑상선 유무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콜레스테롤과 갑상선 기능과는 연관이 많다 적다? 많다는 뜻입니다. 요오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요오드와 여성 질환에 대해서. 갑상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요오드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이 와. 이건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하시면 끝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죠?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전이가 가장 두려우시잖아요. 수술하신 분들, 항암하신 분들. 자, 어떻게 하면 재발전이를 막을 수 있는가? 암 환자가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항암 치료로 떨어진 체력 때문에 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수술과 항암, 요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벌벌벌 떨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뭘 다 태워요? 초가상간 다 태워놓으셨잖아. 자, 자, 그래서 재발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요오드가 관여하는 분비기관, 어디?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어디? 남자분들은 상관없는 줄 알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런데 암이 발생하면 종양 부위를 수술로 제거해도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 상태와 영양소가 결핍되면 대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야 다른 호르몬 장기로 2차 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대 빅3 처치 후에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이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한쪽 유방에 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했는데 추적검사만 하고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항암을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도 여러분이 암세포가 생겼는데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항암과 방사선으로 지져놨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응? 자, 식생활 교정도 안 하고 스트레스 조절도 안 하고 맨날 뚜껑 열리고 면역력 증강이나 영양소 보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 주무시고요. 자, 암이 발병한 근본 원인이 제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쪽 유방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원인 제거와 체력 보충, 다시 말하면 막스거슨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에서 회복되려면, 그리고 재발과 전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이다? 맞습니다. 예, 닥터 퀼린 박사가 무엇? Beating cancer of nutrition. 영양소로 암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해독과 요오드가 결핍인지 미네랄이 결핍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와 체력 보충이 뒷받침되어야 여러분들이 꺼진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유방암 하는 분들이 늘 드시는 갑상선 호르몬제,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제는, 특별히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들이 먹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높아지고 다른 암으로 재발 전이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답니다. 이런 보고가 있는 것은 체내 요오드 소비를 증가시켜서 다른 장기들의 요오드 결핍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공급하게 되면 떨어져 있던 기능이 확 올라가면서 체내 몸에 있는 요오드를 끌어서 당겨서 쓰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장기들은 요오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갑상선 호르몬제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요 호르몬제로 인해서 체내 요오드 소비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렇게 재발 전이가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자궁이나 전립선과 같은 요오드 장기에서 결절이나 낭종, 암이 더 빨리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하는 분들이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요오드와 남성 질환, 요오드가 부족할 때 전립선이나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우리 사무장님을 비유를 하는데, 근데 그림을 꼭 자기 비슷한 사람만 넣어놔요. 그죠? 자, 여기는 폭포수 같은 소변을 넣는 거를 연상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도 화장실 가면 한참 있다 나오는데. 변기통 무작고 통사정하는데, 죄송합니다. 놀려서. 저기 보니까 똑똑똑, 아이고 이거 웃잖아. 이렇게 시원하게 팍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똑똑똑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자, 이 환우분은 야뇨와 약해진 소변 주기가 고민인 전립선 질환 환자입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요오드 잠긴 전립선에는 여성의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처럼 많은 수의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 요오드를 유방 섬유 선정에 썼을 때도 부드러워지면서 병변이 작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립선 질환에도 같은 효과를 내고 전립선 부위에 바르거나 또는 좌약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먹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측정할 때나 전립선 측정할 때 종양 표지자 수치 검사하실 때 PSA 검사를 하시죠. 이때 요오드를 적용했을 때 전립선 환자들의 종양 표지자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 증상이 편해지고 야뇨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성 암 중에 급증하는 암이 바로 갑상선과 전립선 암인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실과 바늘 사이. 둘 중 한 장기에 결절이 있거나 비대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갑상선에 비대가 있거나 결절이 있으면 전립선에도 같은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이나 전립선은 반드시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 요오드 결핍에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은 반대로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오드가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오드 결핍과 전립선, 성기능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라면 그 안에다가 요오드를 도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방에 종양이 있는 분들도, 유방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유방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그 부근에다가 도포할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 환자분들도 그 안에다가 요오드를 도포하실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요오드 결핍과 위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요오드를 연구하면서 왜 유방암 환자들, 위암 환자들이 요오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지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바로 장상피화생이나 또 헬리코박터균, 그 원인균이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위산증을 치료하는 요오드에 대해서 2000년 이탈리아 의사 세바스티아노 벤투리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위장과 갑상선은 발생학적으로 같은 계통의 세포에서 유래됐다. 조금 전에는 갑상선하고 전립선도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보셨는데, 요오드가 같이 작용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은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죠. 암은 일부가 아니라 전신암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장도 갑상선도 발생학적으로 같은 계통의 세포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오드가 결핍된 지역에서는 위암 발병률이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보다 더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11년 닥터 스톤과 스펜서의 논문에 보면 요오드 결핍으로 일어나는 갑상선 비대증과 위암 발병률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오드 결핍이 위암과 갑상선 비대를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환자가 내가 전립선이 안 좋으면 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 갑상선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위암 환자도 무엇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갑상선 비대증을 같이 앓을 수도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요오드는 몸의 신진대사에 작용해서 소화 기능을 돕기도 하지만 소화에 필요한 위산 분비에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오드가. 예, 그래서 저위산증을 치료하는 요오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오드가 위산 분비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결핍되었을 때 저위산증으로 인한 소화장애나 위축성 위염이나 잦은 장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들에게도 요오드 결핍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는 그런 증세가 많이 오는데요. 특별히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요오드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도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오드는 항균 효과가 있고 특별히 헬리코박터균의 중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다시 말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궤양성 질환의 아주 원인균이기도 하죠.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특별히 위암의 발병 원인 첫 번째가 무슨 균이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충분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해 줬더니 몸의 면역력이 슉슉슉슉 올라가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사라지면서 위암 환자가 치료가 되더라. 위궤양, 궤양성 십이지장 궤양,
이런 위염, 장상피화생 역시 요오드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산을 분비시켜서 음식에서 들어오는 각종 균이나 독소들을 없애는데도 마찬가지로 요오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장상피화생과 같은 헬리코박터 원인균을 제균하는 데 무엇이 효과적이더라? 요오드가 효과적이더라. 자, 그 다음에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다예요. 우리 저기 장로님 깜빡깜빡, 우리 사무장님 깜빡깜빡, 원장님 대표적인 케이스. 저도 만만치 않아. 냉장고에다가 핸드폰 집어넣고. 네. 어제도 저희 엄마는 세라 사모님 차에다가 핸드폰 두고. 네, 자, 요오드와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 전에 지나간 길이 기억나지 않는 50대 남성 환자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머리가 지금 아주 이게 뭐예요? 복잡해져요. 아내와 영화를 보고 거리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지하철 입구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화학 치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뇌가 손상을 많이 입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혀 많으신데 화학 치료 안 하는 우리는 왜 그래요, 사무장님? 예, 자,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말이죠.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죠, 사무장님? 기억나요? 맨날 기억난다는데 기억 못해요. 자, 이 사람은 치매가 왔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인지기능 장애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는데 대신 24시간 소변 요오드 브롬 불소 검사에서 심각한 요오드 결핍 증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정말 인지기능 장애까지 올 만큼 저희 형님도 기억력이 너무 없어져 갖고 막 진짜 이 2시간 전에가 아니라 1시간 전에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자, 그럴 때 특별히 갱년기에 요오드가 많이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요오드를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지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환자의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의 주 원인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뭐다? 또 뭐? 그래서 요오드로 영양소를 충족하실 때는 반드시 독소를 해독하는 것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환자처럼 40대나 5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출했다가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가 가다해서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시장에 가면요. 제 발걸음을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제가 뭐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를 못 따라서 허겁지겁 하는데 한참 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몰라.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자, 뇌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저도 요오드 결핍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오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루라도 먹고 있고요. 자, 요오드는 뇌의 분비기관인 시상 하부나 또는 뇌하 수체에도 작용해주고 또 뇌를 구성하는 지방세포와 결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결핍될 때 기억력이 감퇴되고 인지기능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 우리 교수님처럼 늘 이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집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박사과정 하느라 논문 써야 되는 분들,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 요오드 좀 잘 드세요. 맨날 안경 어딨어? 책 어딨어? 아주 제가 귀찮아요.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ADHD가 뭔지 아시죠? 요새 우리 아이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피자, 헛, 또 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맥은 없겠죠. 치킨. 뭐 하여튼 이런 패스트푸드에서 이 뇌기능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그 뭐 패닉 디스오더가 뭐였어요? 공황장애나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조울증이나 뭐 이런 자폐증, 사실은요 요오드 부족이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3만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의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나 자폐증, 예, 여러분 딥스 책 보셨죠? 이 자폐증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울증, 사실은 요오드 부족과 영양 결핍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이런 증세에 있어서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에 태교와 또 음식물 영양이 상당히 관계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요오드 결핍이 성인들에게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지만 뇌가 미성숙한 소아에서는 뇌 관련 질환인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나 자폐증이나 우울증과 연결이 되는데 요오드 결핍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운동 발달 그리고 IQ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요새 극성파, 압구정 치맛바람 엄마들 많으시잖아요. 치맛바람 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치맛바람 하시면서 간식은 맨날 시키고 계란 먹이고 우유 먹이고 패스트푸드 먹이면서 치맛바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지능지수를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영양소가 충분한 그런 건강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특별히요. 이 소아의 뇌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나 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뇌 건강을 위해서도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요오드를 섭취해주고 또는 중금속이나 불온 같은 환경 독소 제거에 힘을 써야지 합성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 피로 요새 직장인들 정말 100이면 99.9%가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죠. 자, 한국인의 3대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과로사가 있죠. 과로사. 만성 피로 여러분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죠. 자, 만성 피로와 저체온증을 보인 30대 남성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병은 없다고 한대요. 한의원에서 진맥을 봐도 이상이 없고요. 그런데 늘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감기하고 비염을 달고 살아요. 또 항상 소화가 잘 안 되고 목도 잘 쉬어요. 기분은 늘 글루미 썬데이예요. 우울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슈. 자, 진단을 내립니다. 24시간 소변 요오드 불소 검사 결과 이 친구도 역시 뭐가 부족하더라? 요오드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갑상선 호르몬 말초 전환 장애로 진단이 돼서 만성 피로를 일컬어서 부신 피로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성 피로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부신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자, 요오드 결핍과 만성 피로병을 다른 말로 부신 피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부신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니까 신장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장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신이 붙어 있는데요. 자, 부신은 요 콩팥 위에 위치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에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대사 저하 비슷한 증상인 피로감이나 이렇게 몸이 잘 붓는 부종이 나타날 때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증상을 일컬어서 무슨 증상? 만성피로.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만성피로는 뭐라고요? 부신피로. 만성피로. 니콜 뭐요? 부신피로. 예, 부신피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오는 증세가 바로 만성피로 증세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대부분이 느끼는 만성피로의 원인이 뭐라고요? 부신피로라고요. 자, 그래서 만성피로 진단을 내릴 때 반드시 내가 죽을 병 걸렸는 줄 알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답니다. 요새 너무 피곤하고 계속 그래서 쉬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피곤하고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부신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요오드 결핍에 의해서 부신피로증이 곧 만성피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독과 함께 요오드를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만성피로 진단을 낼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갑상선뿐만 아니라 모두 검사해야 된다. 부신피로증을 검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오드를 얼마나 몸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인 줄 알았던 만성피로병이 알고 봤더니 부신피로증이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죠. 엄마들이 오면 우리 애가 자도 피곤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종합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잖아. 이유가 뭐더라? 요오드 결핍에 의한 부신피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요오드 섭취가 부신피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요새 현대인들이요, 아이가 불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과 난임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각종 공업해수나 독성 화학물질이나 농약, 살충제, 중금속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니까 유방암도 걸리고 난소암도 걸리고 자궁암도 걸리고 고환암도 걸리고 그래서 불임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의 원인이 뭐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안 돼서 에스트로겐과
이게 만나는데 문제가 생겨서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숟가루로 이 독소 배출해내고 또 과일식으로 독소 배출해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불임이란 뭐냐면 피임 없는 부부관계에서도 1년 이내 임신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불임인데, 이러한 원인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독성물질에 오염되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불임은 아주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만큼 요새 아주 거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대요. 요새 현대인들은 귀찮아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개천도요, 뭐 아이 임신을 하면 지원되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현대인들이 아이를 낳기도 싫어하고 잘 생기지도 않고, 그 원인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오드가 독소를 배출해주면서, 자, 불임 대책 첫째 보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나 이런 걸로 만들어둔 아크릴라마이드가 많은 이런 기름들. 자, 불임을 유발하는 불임 음식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임이신 분들. 두 번째, 불임한 난연제인 컴퓨터 프로텍터.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쓰시고, 전자제품이나 카메라, 자동차 시트, 소파, 카펫, 특별히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맨날 플라스틱 물병 사들고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당장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환경 호르몬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시고요. 대개 생리통이 많이 생기는 원인도 뭐 피존이나 그런 섬유 유연제나 또 불임한 난연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인이고, 또 불임을 유발하는 불소 함유 치약을 반드시 피하시라는 겁니다. 자, 불소가 함유된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양치질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개 고륙종, 젊어서 고륙종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불소가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뽀드득 불소 함유 치약 피하시라고 쓰시라고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특별히 염소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수영장 물을 먹지 말고 수영장에 가셨어도 깨끗이 빡빡 씻어내셔야 됩니다. 표백제나 이런 거, 염소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불소 치약 돼요, 안 돼요? 자, 수영장물 돼요, 안 돼요? 자, 염소세제 돼요, 안 돼요? 염소세제가 뭔데요? 제가 대표적인 이런 것들. 자, 그런데요, 불임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체온 저하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을 되게 보면 몸이 차가워요. 체온 저하는 뭐의 대표적인 증세다? 요오드 결핍의 대표적인 증세이다. 그래서 체온 저하가 불임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부화하려면 어미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21일 동안 달걀을 품어야 새끼가 나오듯이,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잘 수정이 되려면 정상 체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체온으로 올리는 요오드를 보충하실 때 상당히 불임에서 난임에서 회복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 결핍이 저체온증을 초래해서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오드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영양소를 보충해 줌으로써 우리 몸의 각종 여성 호르몬 기관에 생기는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또 어디? 갑상선이나 또 남성의 전립선암에도, 그리고 깜빡깜빡 인지장애에도, 그리고 또 어디에도? 백혈병에도, 또 불임에도, 또 만성피로.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만성피로는 니꼴 뭐다? 부신피로.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일일 권장 요오드 복용량의 하루 12.5mg을 섭취하시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도 섭취하시면, 특별히 이제 여성 호르몬 하는 분들,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요럴 때 요오드를 복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셔서 방사능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최소화시키고 갑상선, 유방, 난소, 전립선, 백혈병을 예방하고 전이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질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갑상선이나 류마티스나 강직성 척추염이나 특별히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데도 요오드가 결핍돼서 생기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닥터 킬린 박사가
왜 그렇게 영양소가 암 환자에게 치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이 재발이나 전이 되지 않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요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2시간 동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갈망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계속 괴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가 이제 그 민다나오나 어디 좀 약간 시골 구석길에 찌푸니를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머리에 광주리를 무거운 과일을 잔뜩 싣고 낑낑대면서 가시길래 이 선교사가 아유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신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아주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이 차에 타세요. 했더니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그러면서 그 차에 타셨어. 탔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길이 덜컹덜컹하니까 혹시 아주머니가 다치시진 않았나 걱정이 돼서 이 친구가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주머니가 차에 탔는데 그 무거운 과일 광주리를 계속 이고 끙끙대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차에 탔는데. 바보예요? 미안해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왜 여기 타셨는데 여기다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미안해서요. 지 하나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요.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웃자요. 우리가 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쉼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갈망하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를 소원하신대요. 자, 그런데 진짜 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쉼을 뺏어가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말해야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엇을 못한다고요? 마음의 숨은 고뇌를 사람들한테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정작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그 다음에 쉼을 주실 수 있는 그 전능자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인 Step to Christ,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계단을 설명한 그 책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 다음 계단이 회개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compassion. 무엇하는 단계? 내 모든 내가 원하지 않는 주님 저 정말 이런 거 뚜껑 올라가는 이 내 마음의 이 성급함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 제발 가져가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마음 정말 품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시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모든 문제와 숨은 고뇌를 직접 무엇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랑한테 지지배배 여보 나 이거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여러분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지지배배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응? 카드값이 이번에 밀려 있어요. 작은 문제부터 응?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해야 내 뚜껑 맨날 올라가게 만드는 우리 신랑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시자도 시어머니 들어간 시자도 안 먹은 시금치도 안 먹는 이 시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고뇌를 예수님께 털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래야 뭐가 온다?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거친 인생길 내내 동행하시겠다고 제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진아 성주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어둠에,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지하실에서 이제 좀 엉금엉금 기어 나오셔야죠.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야?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나았더라. 이 세상에 많은 유방암 자가 있는데 오직 민진이는 나았더라. 아이고 깜짝 놀래라. 아이고 깜짝 놀래라. 어떻게 하니까 나았더라? 어떻게 하니까 나았더라? 예,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마음의 세포의 환부에 내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분에게 나를 다 갖다 바치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 올인하는 것처럼. 예, 이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없이 전 정말 못 살아.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길이 빛으로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그냥 꿀꿀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이모, 우리 주방 이모님들도 Don't worry, be happy 하세요. 자, 그래서 독성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논리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니야. 독성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논리가 모두 사라져야, 그제서야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럭을 할 때, 그 스트럭을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 키에스트 아웃 돼버리니까 그제서야 그 집안에 평안이 온 것처럼 내 속에서도 아직 나를 건드리는 그 독성과 나의 이 높아진 자존감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이 죄들, 그리고 나조차도 이 내가 너무너무 싫은 upon myself,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교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순결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거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고요, 우리. 자,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대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니까 뭐가 오더라? 안식이 있더라. 자,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전적인 자아 굴복이, 내가 높아진 마음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쉼을 얻는 비결은 완전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